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강승영 옮김. 나는 또 농축된 당분이 필요하면 호박이나 사탕무로 양질의 당류를 만들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보다 더 쉽게 당분을 얻으려면 사탕나무 몇 그루를 심으면 되고, 이 나무들이 자라는 동안에 앞에 말한 것들을 빼고도 여러 가지 대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조상들이 노래했듯이 호박, 당근, 호두나무, 감초 조각으로 입술을 달게 할 술을 빚을 수 있나니. 끝으로 식료품 중 가장 조잡하다고 할 수 있는 소금에 관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얻는다는 구실로 해변에 가볼 수 있겠다. 그러나 소금을 전혀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물도 적게 마시게 될 것이다. 나는 인디언들이 소금을 구하려고 애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리하여 나는 먹는 것에 관한 일체의 거래와 물물 교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집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입을 옷과 땔감만 구하면 되었다. 내가 입고 있는 바지는 어느 농가에서 짠 것인데 인간에게 아직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울 뿐이다. 왜냐하면 농부가 공장 직공으로 몰락한 것은 그 옛날의 인간이 농부로 몰락했던 것만큼이나 중대하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땔감은 새로 개척되는 지역에서 항상 두통거리다. 집토로 말할 것 같으면 만일 나에게 임시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경작하는 땅 중 1에이커를 원래 팔린 가격 즉 $8 8센트에 구입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임시 거주가 허용되었고 그 결과 이 땅의 가치를 올려주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남의 말이란 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때로 이들은 나에게 채식만 하면 살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기 위해 왜냐하면 핵심은 신념이니까. 대무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노라고 대답해주곤 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이 행해졌다는 것을 듣고 기뻐한 적이 있다. 어떤 청년이 2주일간 자신이 치아를 절구 삼아 속대가 붙어있는 날 옥수수만 먹으며 살았다는 실험 말이다. 다른지 족속들도 이와 똑같은 실험을 해서 이미 성공한 바 있다. 인류는 이런 종류의 실험에 꽤 흥미를 느끼고 있다. 단 이가 빠져 이런 실험이 곤란한 할머니나 죽은 남편의 재산을 정미소유에 투자해 놓은 과부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말이다. 가구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일부는 내가 손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한 푼도 비용이 들지 않아 개선서에 넣지 않았다. 내 가구는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책상 하나, 의자 셋, 직경 3인치 거울 하나, 부젓가락 한 벌과 장작 받침대 하나, 솥 하나, 냄비 하나, 프라이팬 2개, 국자 하나, 대야 하나, 나이프와 포크 2개, 접시 3개, 컵 3개, 스푼 하나, 기름단지 하나, 당밀단지 하나, 그리고 오칠한 램프 하나가 전부였다. 호박을 일자로 써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마을 여러 집의 다락에는 그저 가서 들고 오기만 하면 되는 쓸만한 의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가구라고 다행히도 나는 가구점에 신세를 지지 않고도 앉거나 설 수 있다. 자기 가구가 거지 같은 빈 상자들의 모습으로 수레에 실려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받으며 대낮에 시골 위를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철인 말고 누가 있겠는가. 저게 바로 스폴디신의 가구구먼.
이삿짐만 보아서는 그게 소위 부자라는 사람의 것인지 또는 가난한 사람의 것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주인은 항상 가난에 찌든 사람 같았다. 사실 말이지 그런 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가난한 법이다. 그런 이삿짐 하나는 판잣집 열차에 들었던 것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한 채의 판잣집이 가난의 상징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더 가난한 모습인 것이다. 진정 우리가 이사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가구, 이런 허물을 벗어버리자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침내 1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도 그곳에 새롭게 마련된 가구를 쓰며 2승이 것들을 태워버리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덫들을 우리들이 허리띠에 매달고 이것들을 질질 끌면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가야 할 거친 황야를 힘들게 가야만 할 것이다. 덫에 걸린 꼬리를 잘라내고 달아난 여우는 운 좋은 놈이었다. 덫에 걸린 사양쥐는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세 번째 다리라도 물어서 끓는다는 인간이 자신이 탄력성을 잃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주 궁지에 빠지는가. 여보시오 선생님, 외람된 말이지만 궁지에 빠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오? 당신이 예민한 관찰력의 소유자라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뒤로 그가 소유하는 모든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닌 척하는 물건들, 심지어는 부엌 가구와 그 외의 그가 계속 모아두면서 태워버리지 못하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것들을 묶인 채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자신은 옹이 구멍이나 출입문을 빠져나갔지만 썰매에 실은 자신이 가구와 짐은 문턱에 걸려 나오지 못할 때 나는 그가 궁지에 빠졌다고 말한다. 나는 어떤 말쑥하고 빈틈없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기 가구가 봄에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하면서 수다를 떨 때는 차라리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제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름다운 나비는 거미줄에 걸려든 것이다. 오랫동안 아무 가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자세히 물어보면 몇 가지나마 남의 집 창고에 맡겨놓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오늘날의 영국을 무척이나 많은 짐들을 끌면서 여행하고 있는 노신사로 보고 있다. 이 짐들은 오랜 살림살이로 누적된 잡동사니들인데 그는 이것들을 태워버릴 용기가 없는 것이다. 큰 가방, 작은 가방, 판지, 상자, 보따리 등. 제발 앞의 세 가지만이라도 버리도록 하세요, 영감님. 자기 침대를 어깨에 메고 걷기란 젊고 건강한 사람도 힘에 겨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픈 사람에게 침대를 버리고 달려가라고 충고하고 싶다. 나는 한 번은 갓 이민 온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이 든 보따리를 메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집은 마치 목덜미에 난 엄청난 큰 옥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동정의 염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라서가 아니고 그가 너무 큰 짐을 메고 가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덫 하나를 끌고 다녀야 한다면 나는 되도록 가벼운 것을 볼을 터이고 그 덫에 내 급수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아니, 애당초부터 덫에 손발을 넣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참, 커튼값으로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해야겠다. 그것은 해와 달 위에 아무도 내 집 창문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고 해와 달이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환영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달이 비침으로써 상할 우유나 고기도 없었으며
해가 비쳐서 휘어질 가구나 색이 바랄 양탄자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다. 태양이 때로는 너무 뜨겁게 내리쬐을 때 가계부에 지출 항목을 하나 더 늘리느니 보다 자연이 제공하는 커튼인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것이다. 어느 부인이 내게 신발터는 깔개를 주겠다고 했으나 그 집안에 그것을 둘 자리도 없었고 집 밖이나 안에서 그것을 털 시간도 없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차라리 문 밖의 잔디에 구두를 문지르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화근이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사의 가재를 경매하는 곳에 간 적이 있다. 그는 생전에 살림개나 장만한 사람이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은 사후에도 남으니 흔히 그렇듯이 그의 가게도 대부분 그의 아버지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잡동산이었다. 그 중에는 말라붙은 촌충 한 마리도 끼어 있었다. 이 물건들은 그의 다락과 다른 먼지 구덩이에서 반세기 동안이나 되는 세월을 보낸 지금에 와서도 불태워지지 않고 있었다. 한 군데 모아놓고 불질러 버림으로써 정화시키는 의미의 파괴를 당하는 대신 오히려 경매에 붙여짐으로써 가격이 상승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했는데 가구는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팔려버렸다. 이 가구들은 각자의 집 다락과 다른 먼지 구덩이로 조심스럽게 옮겨져서 그곳에 있다가 그들이 죽으면 유품으로 처분되는 식의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되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는 먼지를 걷어차는 것이다. 어떤 미개인들의 습관 중에는 우리가 본받고 유익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매년 허물을 벗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실제야 어떻든 간에 그 취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식물학자 바트렘은 머클레시족 인디언들이 그런 습관을 자신의 저서에서 묘사하고 있다. 버스크 또는 첫 곡식의 잔치라고 부르는 이런 행사를 우리도 치러보면 좋지 않겠는가? 바트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 마음이 버스크를 치를 때 그들은 미리 새 옷, 새 솥과 냄비, 그리고 새로운 살림 도구와 가구를 마련해 온 다음 모든 헌 옷과 다른 지저분한 물건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집과 거리와 마을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여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것들을 남은 곡식과 식료품들과 함께 한 무더기로 쌓아 불을 질러 태워버린다. 그리고 약을 먹고 사흘간 단식을 하는데 단식이 끝나면 마을 안에 모든 불을 끈다. 이 단식 기간 중에는 식욕과 성욕, 일체의 욕망을 억제한다. 그리고 대사령이 내려 모든 죄인들은 자기 마을에 돌아갈 수 있다. 나흘째 아침 제사장은 마른 나무들을 비벼서 광장에다 새로운 불을 피워놓는다. 마을의 모든 가정은 이 불에서 새롭고 깨끗한 불씨를 공급받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흘 동안 햇곡식과 햇과일로 잔치를 벌이며 춤추고 노래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흘 동안 그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정화하고 새롭게 단정한 이웃 마을의 친구들을 맞이하여 함께 즐긴다. 멕시코인들도 매 52년이 끝나는 시점마다 이와 비슷한 정화제를 지냈는데 그들은 52년마다 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전을 보면 성찬제를 내적이고 정신적인 신의 은총의 외적이며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는 인디언들이 지내는 퍼스크만큼 이 뜻에 더 합당한 성찬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이러한 성찬제를 지내도록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그러한 계시를 적은 성경 기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나는 5년 이상을 이와 같이 오직 육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1년 중 6주일간만 일하고 필요한 모든 생활 비용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의 대부분과 겨울 전부를 나는 순전히 공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한때 나는 학교 경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고, 그러나 비용이 수익과 맞먹거나 초과하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교육자다운 사고와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에 맞는 복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했으며 그 외에도 시간을 많이 빼앗겼던 것이다. 또한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가 아니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므로 그것부터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또 사업도 해보았다. 그러나 사업의 본궤도에 오르려면 10년가량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나는 도덕적으로 파탄의 길을 걷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위 사업이란 것에 성공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까지 되었다.